네, CBS 라디오 박정희 한판 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원래 이 시간 여야 대표 초선 의원들과 함께하는 초선 한판 시간인데요. 자,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중요한 일정으로 결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스페셜 게스트로 자, 김병민 최고위원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스페셜 게스트로 나왔는데 어려운 날 나왔습니다. 예, 밥 한 공기 다 못 비우고 오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바람직한 출석률을 보여주고 계시는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김한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 어제부터 전국에 비가 많이 내렸는데 김한규 의원님 제주항공이 많이 좀 결항됐었는데 네, 괜찮으셨어요? 오후까지 뭐 200편이 결항돼 갔고요. 아, 그래요? 제주도에 승객들이 묶여 있는 상태였고 지금 임시편 징편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다 소화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하루 이틀 정도 계속 대체편을 찾느라고 줄 서 있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그래서 법안을 하나 냈는데요. 아, 네. 예, 말씀 주세요. 임시로 그래서 항공 운행 시간을 좀 조정할 수 있는 아하, 네, 기상 그래서- 이변이 있을 때. 그래서 밤 11시부터 6시까지는 항공 금지거든요. 뭐 진중원 작가님 비행을 하시니까 잘 조종사시니까. 아시겠지만 김포공항 그런 이슈가 있는데 한 1시간 정도만 더 연장하자. 연장해도 6천 명을 이송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예외적으로 특이한 경우에 1년에 몇 차례 정도는 그렇게 하자. 제주도는 한 2, 3일 정도 강풍으로 아예 눈이 안 뜨면 한 3만 명 정도가 그냥 묶여버립니다. 그러니까 막차 비행기를 좀 늘릴 수 있게 해달라 네. 이런 의미네요. 자, 우리 김병민 최고위원 이제 몇 차례 최고회의도 하셨고 예. 어떠셨어요? 할만하세요? 이제 한 달 정도가 돼가는데요. 예. 뭐 여러 일들이 많았습니다. 예. 일단은 그 최고위원회에서 나오고 있는 많은 여러 설화들 때문에 걱정을 끼쳐드린 점들도 있는 것 같고 예. 또 그런 일들 다 잡고 또 국민들께 힘이 되는 집권당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예. 열심히 노력해야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 오늘 힘이 되기 위해서 밥 한 공기 먹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조수진 최고위원께서. 국민의힘 네. 그 최고위에서 어떤 반응 나오고 있습니까?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했던 KBS에서 최강 기사. 얘기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월요일, 목요일이 최고위원 회의라 내일 오전에 가서 사전 회의 때라든지 아마 그런 얘기들 서로 주고받을 것 같은데 예. 오늘 뭐 얘기에 대한 부적절성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미 이야기를 꺼낸 것 같습니다. 일단 보편적인 국민들 공감대를 자아내는 일들이 중요할 텐데요. 예. 저는 아침을 떡을 먹고요. 점심을 밥을 먹고 뭐 이렇게 합니다만은 사실 그 위원님, 안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정부 시책에 잘 안 따르시는 몸매인데요. 왜요? 배가 방공기만 안 드셔야 배가 안 나오지. 그 떡을 하나를 다 안 먹습니다. 아, 하루도 좀 그러세요? 남겨서 구박을 많이 받고요. 야. 제 개인적인 선택과 취향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고 예. 또 국민들께서 이제 쌀 소비 진작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해야 되는 건 맞는 건데 이제 보편적인 공감대를 얻어내지 못하게 된다면 양곡관리법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이 이 민주당이 발의하고 있는 법안의 문제라든지 이런 농민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 공감대들을 끌어내야 되는 중차대한 시기에 이 발언의 문제로 오히려 시선들이 흩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더 조심하고 의견들을 모으게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자, 김한규 의원님 민주당 방침은 어떻습니까? 재투표로 가는 방향인 것이고 관련해서 국회에서 여야 간에 더 논의를 하고 할 시간이 있는 거죠? 네, 양곡관리 있죠. 법안. 이게 뭐 체포동의안하고 달라갖고 뭐 72시간 내에 재의결을 해야 되는 건 없거든요. 아하. 그래서 여야 간에 만약에 협의가 될 여지가 있으면 여야 합의해서 상정하는 시간을 좀 늦출 수 있죠. 표결을 늦출 수 있는 거고요. 예. 지난번에도 사실 국회의장이 대안을 내갖고 본회의 직전에 법안이 약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현재 아무리 무기명으로 투표를 한다고 해도 아무래도 부결될 가능성이 좀 더 높고 아하. 이제 그런 상황이라면 저희 입장에서도 가능하면 법안을 통과시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당하고 한 번 더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이제 작가님. 계속 앞으로도 반복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양곡관리법 이거는 사실 개정안은 제가 볼 때 합리성이 현저히 결여됐거든요.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차라리 이거는 그냥 놔주고 정말로 통과시켜야 될 법들 있잖아요. 이런 걸 가지고 여당하고 합의를 해서 좀 옥석을 가리는 절차를 좀 둘이 같이 밟았으면 좋겠거든요. 네, 뭐 교수님 말씀 주신 내용들을 민주당에서 좀 같이 고민해서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절차나 과정에 대한 문제들부터 시작돼서 내용에 관한 일들에 이르기까지 예. 전 국민적 공감대를 자아내기 어려운 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 양곡관리법 같은 경우들도 한번 법이 만들어지고 나면 농가에 미치는 영향들을 다시 수습해서 만약에 부작용들 그리고 여기에 예상하지 못했던 후과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예. 이걸 바로잡을 수 있는 길들이 사실 마땅치는 않거든요. 우리가 민주당이 꼭 한번 고민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과거에 이 법만 통과되면 대한민국 부동산에 관한 모든 일들을 뒤바꿀 것처럼
기대를 갖고 처리했던 법이 있습니다. 임대차 3법. 임대차 3법. 예. 예. 그 당시 다 기억하실 텐데요. 전문가들이 부작용에 대해서 수차례 얘기를 하고 당시 야당이던 국민의힘이 여기에 대한 문제점들이 지적했지만 민주당이 일사천리 통과시키고 난 다음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 미쳤던 효과가 얼만큼 어려웠는지 다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진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국회 내에도 여러 가지 우선순위에 대한 조정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예. 꼭 필요한 내용들 중심으로 국민께 설득되고 또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일들 중심에 얘기를 끌어가게 된다면 그래도 좀 생산성 있고 의미 있는 역할들을 국회가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 법안부터 저희는 좀 고민을 안 할 수는 없고요. 제가 청와대에 있을 때도 시장 분리 이슈가 나왔었거든요. 예. 근데 당시에 항상 문제됐던 게 정부의 선택에 따라서 시장 격리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재량이 있기 때문에 예. 과연 이 좀 추상적인 요건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에서 농민하고 기재부하고 항상 이견이 있었고요. 사실 2021년도에 시장 물리를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작년에 가격 하락이 그렇게 크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반성적 고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왜 자꾸 지난 정부 때 너네가 안 했냐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반성적인 고려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더 구체적인 원칙을 두자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법안을 세부적으로 보면 사실은 쌀 재배 면적을 줄이도록 권고하는 내용이 사실상 더 줍니다. 지금 시장 분리를 한다고 해도 높은 가격으로 수매해 주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최저 이익 분계선 정도의 가격으로만 사주는 거기 때문에 농민 입장에서 만약에 대체 작물들 더 많은 고수익 농사가 있으면 그쪽으로 전환을 해야 되고 그 부분을 유도하도록 정부가 좀 더 적극적인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는 게 이게 더 원칙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시장 분리만 너무 계속 강조해서 이게 무조건 정부가 엄청난 예산을 투입한다고 하는데 매년 발생한 일도 아닙니다. 이게 법안이 지금 모순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쪽으로는 경작제를 줄이는 걸 권하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경작제를 줄이지 않아도 되게끔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 법안 자체가 모순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경작지를 줄이지 또 다른 않아도 된다는 한편으로는 것은 사실이 잠깐만요. 아니라서. 또 다른 예. 한편으로는 이게 어차피 또 뭐 크게 문제가 되면 또 정부에서 사주고 이러는데 이게 이제 의무화가 되게 되면 정부로서 이제 옵션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사줄 수 있다 예. 해서 사줘야 한다로. 사줘야 한다가 된다. 옵션이 없어지면서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정책적인 범위가 굉장히 좁아지는 문제가 있고 그럼 대응을 잘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왜 이 얘기를 하느냐. 방향은 분명하잖아요. 지금 공급 과잉이기 때문에 공급을 줄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쪽 방향으로 가고 그다음에 농업이 쌀 농사에만 의존하지 않게끔 전환을 하는데 재정이 쓰이게끔 그런 법을 만들라는 겁니다. 그게 정말로 주라고 한다면 그 쓸데없는 부분은 빼라는 거예요. 아니 물론 이제 그게 이제 주어야 되고 그런 노력을 더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게 단기간 내에 이분들이 오랫동안 같은 농사를 했기 때문에 새로운 업종으로 전용하기가 사실 어려운 나이대 분들이 많습니다. 농민들이.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과다 생산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저희가 염두에 둬야 되고 만약에 시장 분리를 할 때 기존보다 뭐 계속 높은 가격으로 사준다면 이분들 입장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환할 필요가 없지만 최근 비료 가격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생산 원가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예. 이분들 입장에서 여전히 시장 분리를 하더라도 대체 작물을 선택하고 싶어하는 유인은 분명히 있고 그 부분을 어떻게든 노력을 더 하자라는 내용인 거죠. 법안에 대해서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김성희 소장님. 그러니까 이 법이 발의된 다음에 재배 면적을 늘리는 경우에는 그 늘어난 재배 면적에 대해서 사주지 않을 권한이 농림부 장관에게 주어지고요. 두 번째로 지방자치단체별로 해서 재배 면적이 늘어날 경우에 농림부 장관이 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수매하지 않을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기 때문에 예. 무적정 면적을 넓힌다라고 말하는 것은 여당이 이제 법안을 안 읽어보고 그냥 하는 얘기라서 아니, 그건 사실과 다릅니다. 재배 면적을 넓히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있는 재배 면적이 많다라는 거잖아요. 이걸 줄이는 거라는 거예요. 줄여야 될 항상 필요가 많은 건 있는 아니죠. 거죠. 아니, 넘칠 때가 있지만 항상 많은 건 아니죠. 근데 지금은 이걸 줄여야 된다는 게 좀 문제 핵심이 되는 거고 넓힌다는 건 그건 아예 그 논의가 되는 사항이고 일단은 내가 볼 때는 이거 자체가 사실 굉장히
그러니까 일단은 그 민주당도 그렇고 약간 정의당도 그렇고 약간 운동권 관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관성에 따라서 이렇게 일을 처리하고 특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 원래 정책 스타일이 약간 퍼퓰리스트적 스타일이거든요. 현금 살포 딱 하고 그걸로써 이른바 정치적 효능감을 느끼기 위해서 자기 표를 끌어가는 그래서 1호 법안이 이거잖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되든 안 되든 이게 대통령이 거부할 게 너무나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밀어붙인다는 건 결국 정치적 프레임이거든요. 우리는 농민을 위해서 싸웠는데 대통령이 농민을 버렸다 이런 프레임으로 가겠다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표결도 또 재표결 또 할 겁니다. 하려고 할 겁니다. 예, 김병민 최고 덧붙이실까요? 진중권 교수님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많이 해주신 것 같은데 일단 중요한 것은 그 절차와 내용 두 가지 측면 중에서 내용에 관한 측면에 대한 말씀을 예. 주셨는데 저는 민주당이 좀 솔직했으면 좋겠다 싶은 게 절차에 관한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민주당이 사실은 이 법안을 처리 통과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다면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169석이라고 하는 힘을 갖고 있었던 때가 있죠. 2020년부터 바로 지난 대통령 선거를 통한 전까지? 정권 교체가 되기 전까지. 그때 그 의석의 힘으로 밀어붙이고 임대차법도 막 밀어붙이지 않습니까?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지 않을 때이기 때문에 그 기간을 틈타서 했던 게 바로 검수완박 법안이잖아요. 이때가 아니면 할 수 없다고 추진해서 했던 그 내용들. 근데 지금 와서 그때 추진하지 않았던 일들을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게 너무나 뻔한 상태처럼 지켜보기 때문에 알면서 했다. 알면서 추진하고 있다. 정치적으로 총선용으로 밀어붙였다라고 하는 평가 이것을 좀 거부하기 어렵다 생각하고 김한길. 한마디만 꼭 좀 더 예. 덧붙이고 싶은 건 농민들과 농간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의견들이 다 하나로 합치돼 있어서 전체에 있는 농가들이 이 법안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얘기되는 지점들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내용들을 굳이 국회 내에 있는 절차들까지 다 위배해가면서 일방 처리할 이유가 있었겠는가라고 하는 지적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한길. 절차 위배는 없었고요. 절차 위배가 있으면 또 권한쟁의 신청하시면 되는데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있고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게 2022년에 쌀값 대폭락이 원인이 됐습니다. 예. 사실 예전에는 이 정도의 문제는 없었는데 작년에 20% 이상 대폭 가격이 하락됐기 때문에 이게 정부의 재량으로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다음에 올해 정부가 농민들이 원하는 만큼의 시장 분리를 안 해줬기 때문에 법안으로 강제해야 되겠다. 정권에 따라서 농민들이 불안정한 삶이 불안정한 삶을 피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법안으로 지금 규정을 하자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저희가 식량 안보에 대해서 추상적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당시에 국제 밀 가격이 대폭 올라가고 실제로 밀 수입이 어려워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만약에 이게 시장을 완전히 쌀 시장도 개방해서 쌀을 전부 다 수입하다가 어느 순간 전쟁으로 우리가 쌀을 수입하지 못하게 되면 국민의 주식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건 식량 안보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했기 때문에 이 법안이 나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너무 추상적인 가능성이에요. 전쟁이 나가지고 알겠습니다. 쌀을 수입 못하는 딱 상황이다. 하나만 이게 짚고 가능한 요 이슈에 상황인가?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농가에 왜 쌀만 부과하냐? 뭐 소도 사주고 다 사줘라. 왜 쌀만 정부가 사준다고 하냐?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 이 부분은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요? 김한규 의원님. 그러니까 뭐 추상적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지난 정부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저희가 실제로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예. 그랬을 경우에 만약에 이제 쌀을 우리가 더 이상 생산하지 않고 가격이 하락해서 농민들이 쌀 재배를 포기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길까 보니까 우리가 세부적으로 공개하기는 어려운데 그런 순간에 몇 개월을 우리가 버틸 수 있다라는 수치가 나왔고 예. 이건 위험하다라는 인식을 명확하게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작물을 할 수 없지만 최소한 주식으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는 국가에서 좀 재정 지원을 하더라도 생산량을 유지를 해야겠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공급 부족이 문제가 아니라 공급 과잉의 문제예요 지금. 근데 말씀 들어보면 공급 부족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상을 어떻게 파악하는 건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지금. 예, 국회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앞으로 논의해 주시고요.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인사들의 이제 발언 논란이 많이 있는 가운데 심평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구 서문시장 방문을 두고 쓴소리를 했습니다. 그러자 친윤계인 이용 의원이 대통령의 멘토를 가장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비판을 했고 또 심평 변호사도 생각보다 빨리 나이값 못했다 하면서 사과를 하시네요. 이 상황은 뭡니까? 김병민 최고위원님. 저는 심평 변호사의 발언이 좀 뭐라 그러죠? 일관성이 좀 많이 결여되는 측면들이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한때는 굉장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과도할 정도의 편을 들다가 또 어느 순간에는 갑자기 또 다른 얘기들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의 변호사로서의 자신의 정치적 판단을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대통령의 멘토라는 호칭이 붙으면서 언론에 과도한 주목을 받았던 측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사실상 대통령이 멘토라고 할 정도의 가까운 관계라거나 그 정도의 상황은 아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본인도 그렇게 주장한 적 없고 언론이 다 했다고. 언론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계속 그런 방식의 메시지가 소비가 되니까요. 예. 가장 문제가 됐던 발언 하나를 꼽으라면 사실 지금 나왔던 얘기들보다 지난 전당대회 과정에서 예. 만약 안철수 후보가 대표가 되면 대통령 탈당 등에 대한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 그렇죠. 이건 저는 당원으로 받아들였을 때도 굉장히 좀 심각한 발언이구나 싶었는데 예. 결국 그 뒤로 후원회장을 사퇴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본인이 하고 있는 메시지 하나하나가 본인의 개인적인 판단으로 조언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어느 정도 당내 또는 대통령실 국정 운영 간의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이제 신평 지점을 좀 변호사가 했던 건 이제 대구시장 가서 이제 4번이나 가셨는데 거긴 달콤한 늪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사실은 이제 대통령도 하면 굉장히 위로를 받고 편안해진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이제 자신의 지지하시는 분만 바라보기 때문에 쓴소리는 좀 안 들으시고 오히려 거기에 빠지면 안 된다라는 충언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합리적인 충언이고 너무나 적절한 조언인데 이걸 왜 좀 반성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거든요. 이걸 반성하게 만드는 그 당의 상황이 지금 제가 볼 땐 비정상적인 거거든요. 아니 대구만 4번을 가잖아요. 그다음에 심지어 이게 어떤 경향이 있냐면 한번 보시죠. 최고위원들 보면은 5.18 망언하죠. 그다음에 또 뭡니까? 4.3은 공산주의 폭동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청년 최고라는 자는 나와가지고 노조를 해체시키겠다라는 거죠. 나치 수준의 발언이나 하고 앉았고, 그다음에 앉아가지고 밥 한 공기 얘기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분들이 그다음에 대통령이 없으니까 4.3을 안 가잖아요. 제주에 4.3을 못 가고 아니 야구장 시구는 하는데 왜 4.3을 못 가느냐 했을 때 강성 지지층들의 그 분위기를 반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또 안 갈 수는 없으니까 총리 보냈는데 총리가 본 그 대독한 거 그걸 읽어보면 이게 4.3 추념사야? 선거 추도사야? 공약이었죠. 예. 무슨 IT 얘기가 거기서 나오고 그래가지고 이분들은 아예 관심이 없구나 이게 이런 느낌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향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우경화 심지어는 극우화되는 경향들이 있고 강성 지지층만 그러니까 딜레마에 좀 빠진 것 같아요. 왜냐 중도층 다 떠났는데 강성 지지층마저 떠나면 완전히 통치불능의 상태가 되니까 그들이라도 잡기 위해서 이런 강성 발언들을 하고 이게 사실은 중도층으로 확장하는데 굉장한 위험이 있을 거라는 얘기를 신평 변호사가 지금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듣고 있다. 그거를 그 김용이라는 사람이 나와가 김 누구죠? 김용인가 이분이 이용. 김용을 알죠. 예. 그러니까 이분이 이용. 나와서 하는 걸 딱 들어보니까 옛날에 저 김재규 발언이 생각나더라고요. 김재규? 예. 아, 박정희. 각하 이 모모 같은 자들하고 정치를 하니 제대로 되겠습니까? 자, 김한규 님이 또 얘기를 다 듣고 나왔습니다. 제가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 김한규 님 제주 관련 저도 얘기하시죠. 무서웠는데요, 사실. 예, 뭐가 무서우셨어요? 내용이 저도 찾아봤는데 그래서 뭘 이렇게 심각한 이 내용이었나 봤더니 검사 출신을 대거 총선으로 내보냈거나 30% 지지층만 보고 정치를 하면 안 되고 수도권 중도의 표심을 잡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셨더라고요. 국민의힘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그래서 밖에서 보면 야 이거 진짜 총선 전략으로 너무나 좋은 얘기를 하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분한테 이제 이용 의원이 하신 말이 철새처럼 행동하는 거 아니냐 의심이 된다라고까지 좀 세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용 의원이 누구냐면 선거 동안 대통령하고 차에 대변인. 같이 타던 분이죠. 대변인이 아니고 수행실장이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대통령에 대한 충성도가 높으신 분이 맞는데 정말 무오류의 대통령 시대로 가는 게 아닌가. 윤정권의 차지철이에요 지금. 아니, 뭐그 정도- 이 색깔 넥타이 발언 들으신 빵 터지시는 분들 조금 계실 텐데 이 색깔 넥타이 뭡니까?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갑자기 나오는데. 얘기하시다 말고 아니 우리 이용 실장님께 이용 이 실장이. 색깔 넥타이를 가져오라고 그 대통령 후보께서 말씀하시던 동영상이 있는데요. 확인해 보시면 되고 어쨌든 이분이 주호영 원내대표에게도 왜 그 대통령실에 있는 저기 비서관들 수석들 회의 중간에 나가라 그러냐 운영위원회에서 왜 김은혜 수석 나가 있으라고 했던 적 있잖아요. 맞아요. 그것을 의원총회에 나가서 성론문 읽듯이 읽으면서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큰 소리 쳤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화를 낼 때는 다 본인이 화를 내는 게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완전 작다는 자, 우리 김명민 네, 최고께서 얘기를 잘 들었고요. 자, 방어해 보세요. 이 와중에 김명빈 최고위원님만 평상심을 지키시면서 최고위에서 예. 발언을 정상적으로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까지 오늘 오로지 한판 승부에서 말실수 안 사고가 했어요. 나면 예, 알겠습니다.
그랜드 슬램이 되는 예, 굉장히 마음에 부담을 안고 좀 이 자리에 저희는 와 실수를 있는데요. 환영합니다. 그냥 얘기해 방을 주세요. 줄이세요 그냥 차라리. 예. 일단은 그 대구 서문시장 얘기부터. 예, 네 번이나 나갔다. 예, 100주년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이 전통시장을 좋아하는 건 누구든지 다 알 정도로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예. 선거가 끝나고 나서도 시장을 찾으면서 이분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약속을 지키면서 갔던 곳들이 있습니다. 대구는 이제 다른 곳들보다 한두 번 정도 더 갔던 측면이 있는데 예. 서문시장은 100주년을 기념해서 이번에 갈 수밖에 없었던 대통령의 마음이 있었던 것 같고 제주 4.3을 혹시 좀 홀대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제가 후보 시절에 대변인을 하면서 같이 제주 4.3을 찾고 예. 유족분들과의 많은 만남들을 가지기도 했고요. 예. 올해 한 1월, 2월 정도의 기사들을 검색해 보시면 유족회에서 윤석열 대통령께 고마움을 표현하게 되는 기사들도 상당히 나옵니다. 당선인 신분으로 제주 4.3 추념식을 찾았고 이를 위해서 하기 위한 많은 노력과 마음들을 담아냈었죠. 예. 하지만 5년이라고 하는 시간 내내 특정 기념식이나 추념식의 모든 것들을 다 갈 수 없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총리가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던 것 같고 이번 주는 우리 김한규 의원님은 큰 관심이 없을지 모르지만 예. 대한민국의 정말 중요한 결정이 있게 되는 2030 월드 엑스포 여기 된 실사단이 지금 대한민국에 와 있습니다. 김학용 관심 있으실 거예요. 왜 갑자기 관심 저 없는? 결의안에 찬성도 했어요. 제주에만 관심 갖지 말고 부산에도 관심을 좀- 찬성했다니까요. 최고위님 안 하셨잖아요. 네? 아, 저는 국회의원이 아니니까. 아니, 네. 뭐 전통시장 찾는 거 하고 전통시장 찾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야구장에 가서 쉬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럼 4.3 못 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다음에 또 가야 될 이유가 뭐냐면 계속 망언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제주도는 어떠냐면은 서북 청년단이 등장했어요. 이번에 명찰 달고 등장하고 그다음에 이거 그 최고위원회 그 말 때문에 지금 플래카드가 막 붙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시그널을 줘야 되는 겁니다. 아니다라고 대통령이 가서 딱 정리를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망언을 한 최고위원한테 징계를 때려야 되는데 오늘 진작하면 굉장히 컨디션이 네. 좋은 것 같아요. 자, 제주 도민들의 반응 어떻습니까? 대통령이 안 오신 거에 대해서. 상당히 서운해하죠. 지난번엔 당선인 신분이셨고 그때 와갖고 묵념 사이렌이 울리는데 혼자 막 걸어다니시고 늦게 오셔갖고 그래갖고 그러셨어요? 이슈가 되고 그거 자체도 오셨는데 예. 예의가 없었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그리고 대통령하고 당선인하고 또 성격이 다르니까요. 그러니까요. 대통령께서 오시고 진 작가님 얘기하신 대로 올해는 좀 상황이 틀려요. 무슨 말이냐면 작년과 달리 올해는 극우 세력의 준동이 있는 상황이에요. 태영호 최고위원이 지금 4.3은 김일성의 지시에 의한 공산 폭동이라고 얘기를 해서 80년 전에 보수 세력이 하던 얘기를 똑같이 반복하고 있고 그 얘기로 서북청년단만이 아니라 뭐 우리공화당 이런 데서 제주도에 80군데 넘게 동일한 내용의 현수막을 붙였어요. 아하. 그래갖고 제가 그 밑에다가 바로 그 입 다물라라고 현수막을 똑같이 달았거든요. 아하. 이제 그래서 제주도 유가족들이 상당히 격앙돼 있는 상태인데 이럴 때 대통령이 오셔서 태영호 의원의 개인적인 일탈이다. 우리 당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당신들의 명예를 유지시켜주고 4.3은 뭐 전혀 북한 김일성과 관련이 없는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다라고 얘기 한마디만 해주셨으면 저는 완전히 여론이 돌아설 수 있었고 저는 국힘이 대통령실이 완전히 잘못된 판단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2030 엑스포 중요하지만 그날 실사단하고 저녁 식사를 하셨어요. 그 전에 저녁 식사에 들어가는 외교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대정부 질문 다 하시고 저녁 때쯤 가셨거든요. 대통령이 오전에 한 일 수보회의밖에 없습니다. 수석 보좌관 회의밖에.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시간이 없었다? 저는 사실과 다르고 의지의 문제였다고 생각하고 상황 판단을 제대로 못하셨다고 봅니다. 아니 양두구역의 당원권 정지 1년이에요. 근데 김재원 이건 역대급 망언이거든요. 근데 아무 징계도 안 받고 있잖아요. 많은 오해를 갖고 있는 게 양두구육 때문에 당원권 정지를 1년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그 내용은 윤리위 내에 있는 징계 내용과는 좀 사실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관련된 내용 속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의 복합적인 종합해서? 판단이 있었던 거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이런 국민께 상처를 드리거나 하는 일들이 없어야 된다고 저희도 생각하기 때문에 예. 그 노력도 이어갈 것이고요. 이제 윤리위원회도 조속히 구성 출범이 될 것이기 윤리위원회 때문에 그 보내기는 합니까? 윤리위원회가 해보태가요? 조만간 이제 구성이 될 건데요. 되고 나면 윤리위원회에 대한 회부는 김한규 의원께서 이거 윤리위원회에 넣었으면 좋겠다라고 제소를 외부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진 작가님이 할 수도 있고요. 국민의힘 내부에서 해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당 지도부에서 이 사람 징계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최종적인 결정 징계권은 윤리위 내부의 독자적인 판단이거든요. 이준석 그러니까 대표의 징계권도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해서 시작됐어요. 그래서 아, 지금부터 국민의힘이 제일 중요한 건 예.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국민적 눈높이에 맞춰서 어떤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여기에 대한 공정한 판단할 수 있는 윤리위원장을 모시는 것. 지금 외부에서 올 수도 있습니까? 윤리위원장 외부에서 와야 됩니다. 이양희 의원은 그 내부 의원이었잖아요. 윤리위원장이 외부에서 온 외부위원이었죠. 성균관대 네. 교수가 위원장이었고 네. 그분을 네. 사임하시고 아하. 다른 분들도 예. 모시게 되겠죠. 그래요. 임기를 안 임기는 마치시고 사퇴하신 1년인데 거죠? 임기를 연임을 하셨는데. 연임을 예. 했다가 지금 이제 더 맡기가 어렵다고 알겠습니다. 사의를 표명한 상태입니다. 자, 이준석 전 대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4.3과 여순에 대해 단순히 의원들이 안 간 건 본인의 소신 때문이라고 보지 말라. 다른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 눈치를 보는 거다라고 했는데 다른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대통령을 지칭한 겁니까? 바로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작년에 4.3에 대해서 보이셨던 태도에 대해서는 저도 뭐 박수를 쳐드리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인식의 전환점이 이루어졌던 건 태영호 최고위원의 최고위원 등극이었던 것 같아요. 이 예. 과정에서 예상으로 우익들의 호응을 이끌어내면서 당내 이 강경파들이 태영호 의원을 최고위원까지 올렸잖아요. 사실 다른 것보다는 두 가지 발언이었다고 보는데 4.3의 김일성의 뭐 이런 뭐 배후 조정이 있었다 이거 하나랑 그다음에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할 사람 누굽니까? 요 발언 하나로 이게 극우 세력들이 태영호 의원을 최고위원까지 밀어 올렸는데 대통령 예. 입장에서는 이 달콤한 열매이지 않습니까? 지금 30%의 내부적인 지지율을 다지기 위해서 내가 여기 4.3에 괜히 참석을 해서 보수 유튜버들이나 보수 논객으로부터 비판을 받는 것보다는 한 발 물러서 있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에 의해서 그 뒷일들이다. 그러니까 당대표까지 그러니까 여기는 그럼 대신 당대표라도 가주면 좋은데 여긴 지금 당정 융합이기 때문에 같이 다 빠지면서 문제가 좀 된 것이 아니에요. 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그러면 좋겠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뭐 과거 어디까지 제 생각입니다. 예, 과거 김재원 의원이 이제 전광훈 목사. 전광훈 씨와 이제 관련된 설전들이 막 있었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대통령이 공약했던 5.18 정신, 헌법 정문 수록 등에 대한 얘기들에 엉뚱한 얘기가 나오니까 바로 예. 그 부분을 바로잡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음.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이른바 극우 세력들의 눈치 보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예. 과거 대통령 선거 때부터 또 지금 국정을 이끌면서 왔던 기본적인 정신에 흔들림이 없다 생각하고 그 내용 속에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전체 5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모든 것들을 또 한쪽에만 모든 마음들을 다 담기는 어려운 측면들이 있다. 다만 김한규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지금 제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소 특수한 상황들을 고려하게 된다면 조만간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다시금 한번 제주를 더 찾고 그런 마음들을 위로하기 위한 노력들이 태영호 의원은 필요하다 근데 생각합니다. 자신 발언에서 여전히 바꾸지 않고 사과할 이유가 없다고 하시는데 김한규 의원님은 그 제주 지역구 의원님으로서 태영호 의원의 발언 어떻게 판단하시고 이거 또 어떻게 국민의힘에서 조치를 해야 어제 한다. 상당히 붕괴를 했는데 최고위원 끝나고 기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 제주 도민들이 본인의 발언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하는 것 같다. 이런 것 같다. 도민들이 이해를 잘못한 예, 거다. 바로 국회의사당에서 최고위원회 끝나고 나서 그런 발언을 했고요. 그거를 4월 3일 날 굳이 그런 얘기를 다시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근거라는 게 국민들은 생각이 다른 거 아니냐, 사람마다 다르게 볼 수 있지 않냐라고 하는데 정부에서 조사단을 꾸려갖고 4.3 진상조사 보고서라는 걸 만들었고 거기에 구체적으로 김일성이나 남로당 중앙당의 지시가 있는지에 대해서 그런 의견이 있지만 구체적으로 사실 확인해본 것과 그렇지 않다라는 증언들이 있다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허위다라는 게 조사 보고서에 명확하게 나와 있고요. 4.3 특별법에 보면 고의적으로 4.3 진상조사 결과와 제주 4.3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유족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실정법에 명확하게 금지 의무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법에.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 배웠다는 얘기로 여전히 국민들이 자기를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태영호 의원은 명확하게 4.3 특별법을 위반하는 거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최고위원 태영호 의원이 된 게 계기가 됐다라고 하는 것 저도 공감을 하는데 오늘 제가 확인해 보니까 SNS 팔로워 수 1위가 국회의원 중에 1위가 이재명 대표고 2위가 태영호 의원입니다. 아하. 네, 그래서 태영호 의원이 압도적으로 다른 의원보다 많은 게 결국 그게 소위 극우 코인이라고 하는 이제 극우 세력들의 지지를 만으로도 최고위원이 된다는 걸 보여줬고요. 이 정광훈 목사가 우파 전화 통일했다라는 발언을 김재원 대표가 하셨는데 예. 결국 정광훈에 대해서는 지금 비난을 안 하잖아요.
이 우파를 천하통일한 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조심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재원에 대한 징계라는 것은 결국 정광훈에 대해서 비난을 한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저는 극우 세력이 현실적으로 고정적인 달콤한 지지층으로 대통령에게도 느껴지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게 꽤 심하죠, 정말. 쉽게 동의하기가 어려운 내용이라고 예. 생각하고요. 뭐 일반적으로 이제 전광훈 씨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을 하게 되는데 우리 당과 무관한 사람이고 당원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전혀 아니다. 다른 당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본인 당이 있어요? 네, 그 당원 가입을 시켰잖아요. 이번에 누가요? 정강훈 목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번에 당 대표 선거 네. 때 엄청나게 자기 교인들 다 뭐 이게 가입을 들어가서. 시켰잖아요. 그렇게 이제 나름대로 캠페인을 한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예. 전광훈 씨가 우리 당의 당원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또 그러한 영향력에 대해서 이른바 국민의힘이 그 목소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정당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른바 이 내용들을 가지고 국민의힘을 자꾸 우경화되는 모습들을 가져가려는 것 같은데 실제로 민주당 같은 경우는 민주당에 소속되어 있지 않지만 바깥에서 활동하고 있는 굉장히 극단적 주장을 하고 있는 인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죠? 저는 대표적으로 한 사람을 꼽으라면 김어준 씨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아, 그럼 민주당 김어준- 당원인가요? 당원이 아니지만 아니지만. 그런데 김어준 씨가 여러 가지 가짜 뉴스를 비롯한 많은 구설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총선이 끝난 뒤에 줄줄이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찾아가서 고맙다고 인사를 했던 곳이 당선증 갖고 사진 찍었어요. 김어준 그러니까 씨 공천관리위원장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상. 그러니까 그런 방식의 일들이 버젓이 일어나게 됐는데 예. 지금 국민의힘 상황에서 김재원 의원으로 촉발됐던 하나의 사건들이 일어난 것이지 국민의힘 의원들이 줄줄이 쫓아가서 무엇을 한다거나 국민의힘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일들 속에서 함께 뜻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정광훈 목사는 정확한 이사라고 하신 분은 누군가요? 이사야 선지자 같은 분이다. 선지자 글쎄요, 제가 잘 기억이 나진 않는데 기억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제가- 홍준표 대구시장이 나와서 얘기하는 것처럼 선을 긋을 때는 확실하게 그어야 돼요. 근데 예. 그걸 선을 못 긋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겁니다. 민주당이 지금 뭐 개딸이니 뭐니 해서 강성 지지층과 그다음에 이제 큰 무당 있지 않습니까? 프로파간다 머신으로 작용하는 큰 무당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민주당이 망가졌잖아요. 예. 그거 지금 같은 길을 지금 걷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뭐 김한규 사실 의원님? 각 당이 뭐 극우 세력의 지지를 받고 총선을 치르겠다라고 하는 건 각자의 선택이니까 그거를 문제 삼는 것보다 저는 대통령의 인식이 걱정이 되는 거거든요. 저희는 혹시 이러다가 하반기쯤 종북 프레임으로 전국을 바꾸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어요. 지금 대통령이 하시는 모습들을 보면 몇 가지 단초들이 있고 결국 뭐 오랜만에 이제 간첩 수사들도 있었고 그런 부분에서 대통령에 대한 인식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 3분 남았는데요. 뭐 네. 위원님 짧게 말씀. 짧게 하나 더 붙여서 예. 간첩 문제는 종북몰이 프레임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엄연하게 존재하고 있는 현실이고요. 수사를 통해 드러났고 지난달 문재인 정부 속에서 오히려 이런 일들에 대한 수사가 훨씬 이루어지지 않았던 문제들을 반성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이런 내용들을 같이 한 대로 묶어서 이른바 극우 프레임으로 가지 않았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그럼 한마디 간첩 얘기는 한마디 간단하게 이번에 간첩단 사건이라고 만들었는데 제가 정말 코웃음을 쳤던 게 이게 반국가 단체도 안 됐고요. 이적 단체도 안 됐고요. 그래서 범죄 단체로 기소를 했더라고요. 검찰이 보기에도 간첩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는 것은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이게 그다음에 이제 뭐냐면 이런 개별 사건은 늘 있었거든요. 과거로부터. 건수는 오히려 더 줄어들었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이제 민노총을 공격하기 위한 프레임으로 쓰는 거고 그래서 국정원들이 이제 자기 정체까지 드러내고 막 국정원 잠바 입고 나와가지고 쇼까지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안 먹혀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국힘에서도 열심히 군부를 떼고 있고요. 특히 장해찬 뭐 열심히 군부를 떼고 있는데 안 먹혀 이제 국민들이 이거 뭐 하는 거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러고 있다는 거죠. 자, 하나만 더 여쭐게요. 한동훈 네. 법무부 장관이 검사 출마 제한법에 반대 입장이에요. 내년 총선에 이제 검사 출신 30명, 뭐 40명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검사 출마 제한법에 반대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어떤 의미라고 보시는지 김병민 최고부터. 이게 기존 검사도 공무원이랑 똑같이 예. 선거일 90일 전인가 120일 전에는 이제 그만둬야 되는 일들이 있는데 예. 검사 사람을 탁 찍어갖고서는 특정인 출마 제한을 위한 법을 민주당에서 만든 것 아닙니까? 예. 과거 최강욱 의원이. 근데 가장 저는 검사도 그렇게 할 거면은 제일 문제되는 게 민주당의 이수진 의원 같은 경우는 판사시죠. 대한민국 판사죠. 재판부 판사봉을 잡다가 갑자기 법봇을 벗고 나와서 정치인이 됐어요. 탄이 이런 일들부터 바로잡는 게 우선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 거기에 대한 설명이 잘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자, 김한규 의원님 발언. 뭐 저 개인적으로 이 법이 꼭 통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이견이 있기는 해요. 아, 그런데 그러네요. 하여튼 민주당에서 이 법안을 낸 이유는 검찰들이 정치인 수사도 많이 하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검사들한테 잘 보이려고 노력해서 결국 그거에 대한 대가로 공천까지 영향이 주어지지 않을까라는 이런 우려 때문인데요. 저는 검사들 총선 나와도 좋습니다. 심평
변호사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예. 과연 그게 국민의힘한테 좋은 건지는 스스로 판단하고 국민들이 평가하실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이게 문제는 뭐냐면 윤석열 출마 금지법이었거든요. 딱 한 네. 사람을 겨냥하고 그래서 1년을 넣은 거예요. 맞습니다. 이거 입법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애들 장난도 아니고 예. 예. 안 되죠. 그래서 한동훈 장관 총선 출마해서 저희가 어제 방송에서 좀 강하게 얘기했는데 김병민 최고는 좀 아시는 게 있으실까요? 전혀 저는 한동훈 장관을 사실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어우 시세가 아니시네 그러면 우리 김병민 씨. 한동훈 정말요? 장관이 우리 정부 실세인가요? 원래 한동훈 장관이 그거 만나는 거 싫어해요. 아 그렇습니까? 저는 농담이었습니다. 뭐 이사했다는 얘기는 풍문인 것 같고요. 아, 왜냐하면 예. 작년 연말부터 나왔는데 제가 오늘 확인해 보니까 1월 1일로 여전히 같은 주소에서 전세권을 등록을 해놓고 예. 제가 개인적으로 좀 아는 이유가 있는데 예. 하여튼 변동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 한동훈 장관이 총선 전에 미리 이사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아하. 당원 모으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국민의힘 당원 1호가 가라는 대로 가면 사실 김기현 원내대표도 비키라면 비켜야 될 거라고 봅니다. 어디든. 예. 아유 강한 전망을 네. 해주셨어요. 자 김병민 최고 이런 전망. 네, 일단은 한동훈 장관의 총선 출마에 관심을 갖는 건 언론, 두 번째는 민주당인 것 같은데요. 맞아요. 국민의힘 한 장관 입장에서 법무부 장관이니까 그직 충실히 수행하기를 일단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격전판이군요. 초선 한판. 홍석준 의원 긴장하셔야겠어요. 자, 오늘 함께 좀 김병민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김한기 의원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